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미중 간 무역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는 소식에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연방준비제도의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반등했고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운수 창고, 운수 장비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고요.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 대부분 종목이 올랐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800선 턱 밑까지 올라온 79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방탄소년단 컴백 소식으로 키스트가 15% 이상 오르는 등 엔터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또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여야 3당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대성일텍, 넥스트칩 등 일부 관련주들 상승했고요. 한편 태풍, 제19호 태풍 쏠리기 예상보다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YN텍, 파루 등 이 태풍 관련주들은 크게 하락하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최근 흐름 보면은 이번 한 주는 좀 그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 주식 말고 잠깐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 태풍이 이 한반도 상륙하면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좀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세력이 좀 금방 약화가 됐죠. 다행스럽게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그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좀 압박해왔던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라는 악재 역시 이번에 쏠리기라는 태풍처럼 좀 그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좀 빠르게 약화된 것이 아닌가, 거의 이제 소멸 단계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아마 사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좀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틀 동안 진행이 됐던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갈등을 둘러싼 이 재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망감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 실제로 별 볼 일 없던 증시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지면서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 여기 차트상에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88%, 1%에 못 미치기는 했지만 이달 내내 계속해서 8월 들어서 뚫지 못했던 이 이전 저항선을 일단 약하게나마 돌파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고점을 경신했다는 얘기예요. 8월 들어서 가장 높은 지수로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아쉽게도 근데 오늘 800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가 이 의미 있는 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랐다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겠다. 코스피는 오늘 2,300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관심권이었고 코스닥은 800포인트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을 텐데 거기 약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재, 그전에 우리가 무역 갈등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라는 거 좀 재차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급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건데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거는 여기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분홍색 선이 외국인 수급이고요. 녹색이 기관 수급입니다. 최근 시장 흐름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시작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팝니다. 눈치를 보던 기관은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을 보고 더 강하게 팔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떻게 진행이 되냐.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 규모를 줄여가면서 매수로 전환이 되고요. 그것을 본 기관 투자자도 따라서 매도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렇게 따라만 가던 기관이 오늘은 웬일인지 외국인보다 더 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그러면서 둘이 합쳐서 약 700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면서 그걸로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월 고점 경신을 한 거죠.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분위기는 좀 확실히 와해가 됐고요. 완화가 되었고 오늘 밤에 있는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의 지금의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음 주 시장은 더 빠르게 급등을 할 것이고 만약에 금리 인상이 좀 더 유지가 돼 지금의 속도를 좀 더 가져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도움 닫기를 하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간에 9월까지 시장을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긍정적 전망, 좀 유지를 해도 될 거기 때문에 이전까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약간 좀 뒤로 하고 9월 상승장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미중 간 무역 갈등 악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9월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도 괜찮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키스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인데요. BTS 컴백 소식에 따라 이 종목 오늘 15%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 키스트의 일본 자회사하고 이제 방탄소년단하고 이제 그 전속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좀 묶여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오늘 뭐 대단했습니다. 거래량이 하루에 뭐 8천만 주 넘는 거래량이 나왔고요. 거래대금만 해도 거의 뭐 3천억 원 가까운 거의 오늘 뭐 이 증권사들 뭐가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는데. 뭐 설명은 사실 뭐 길게 들어갈 건 없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지난 여기 차트 보시게 되면 한번 키스트도 이전에 한번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죠. 5월 말에 이 종목 역시 방탄소년단이 당시에 이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미 한 5천 원 넘어서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었죠. 하지만 이번에 돌아온다, 컴백한다는 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쭉 올라왔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증권사들 먹여 살렸을 만큼 이 거래량 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역시나 제 상한가 검색기에서 놓치지 않고 이것을 잡아냈습니다. 장중 최대 20% 넘게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종가도 15%로 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있어요. 이게 검색기 포착되면서 오늘 단기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었는데 뭐든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떤 신선한 충격이고 크게 받아들여지고 주가도 급등이 나왔지만 이번은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기억을 되짚어서 그 사이테마주가 2012년이었나 13년이었나 예, 그때 이 DI 등등 사이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좀 인기가 많았었죠. 당시에 유튜브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때도 처음에 그 강남 스타일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후속곡 나왔을 때는 첫 번째만큼 상승폭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가겠지 하고 이거 뭐 지금 무리해서 막 따라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설령 매수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벌써 뭐 제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뭐 기회는 약간 한번 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첫 번째 5월 말에 있었던 만큼의 급등을 또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눈높이는 당시보단 조금 낮추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항상 모든 거는 급등하기 전에 상승하기 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제가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검색기라든가 좀 미리 참고해서 미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참고 삼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키스트 이제 바라본다면 5월 말에 나왔던 급등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일 수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S&P 월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퍼프 같은 화장품 부자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에 어제 사실 화장품주도 크게 올랐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이 회사는 그냥 화장품 관련주긴 한데 그 퍼프라고 하면 그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 화장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가 아니라 이 화장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이제 그 주변 기기들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기업인데요. 어제 그 중국 관련주들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 뭐 이제 면세점이라든가 그 유통주 그리고 화장품 카지노까지 어제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런 분위기들이 대략 좀 지속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연초에도 사실은 제가 뭐 다른 방송 나오면서 이 방송국에서 다른 방송 나올 때 중국 소비재 얘기는 뭐 종종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중국 우한시 같은 경우에도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해주는 분위기 좀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상해 지역에서 다시 한번 이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좀 허용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중국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 차트 보시게 되면
5월 정점으로 해서 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시기였겠죠. 요 당시에 최고가 10,000원 넘어서까지 좀 급등 흐름이 나왔었다가 역시 시장이 밀리면서 그리고 이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약간 외면받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좀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반토막 이상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요거 잠깐 지우고 다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늘상 말씀을 드리죠. 주가가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첫 번째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전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는 두 번째 바닥 구간이 있는데 이 S&P 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바닥을 기록하려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첫 번째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추세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이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 뭐 거의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둥 마는 둥.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거래량이 늘어나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정 후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오늘 뭐 10%도 채 못 올랐기 때문에 뭐 사실 상한가 검색기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수익률이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굳이 S&P 월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중국 관련주가 한동안 한 석 달 정도 시장에서 좀 묻혀져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반짝 상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타고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낙폭이 좀 과했던 화장품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클리오라든가 코스온 같은 그런 이제 수많은 그런 중국 소비재들 앞으로 좀 흐름을 지켜보면서 눌림목이라든가 저가 매수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좀 잡아가라 말씀을 드리겠고 뭐 제가 이 방송 하는 동안에는 그런 거 생겨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언급드릴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월드 향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넥스트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이 종목은 3%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제가 이 방송하면서 차세대 자동차 관련주라고 해서 뭐 전기차나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연달아서 좀 관심 많이 가지라고 쭉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넥스트칩은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각종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쪽에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더해서 이번에 현대에서 다시 한번 그 대형 트럭 있죠. 대형 이 트럭에서 이 자율주행 이 주행의 고속도로 실주행에서 좀 성공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더더군다나 두 개의 모멘텀을 좀 동시에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월 초부터 사실 이제 이런 급등주 상한가 검색기 포착이 될 때마다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차트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급등 종목이야 사실 반짝 올라가고 하는 거는 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종목은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8월 초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도 크게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중간중간에 살짝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이후로도 사실 크게 눌리지를 않았죠. 이 종가를 크게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질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눌림 뒤에 다시 한번. 그래서 이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중 급등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틈만 나면 뭔 얘기만 나왔다 하면 언제든지 매수세가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쌍바닥 얘기를 또 이게 또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거래량이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여기서 다 지우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때는 긴가민가 하죠. 이게 과연 다시 올라가는 게 맞냐 아니냐 그런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들 때문에 상승폭을 도로 토해냈지만 첫 번째 급등해준 자리에서 다시 올라갈 때는 거래량까지 동반해버리니까 주가 안 밀립니다. 위에 계속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 얘도 마찬가지겠지만 쭉 작년부터 시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좀 약간 외면받은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넥스트칩도 마찬가지로 13,000원짜리 종목이 5,000원대까지 반토막 이상 주가가 70% 가까이 밀려나면서 정말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다가 이런 업황 개선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모멘텀이 새로 튀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급등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됐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더욱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미 이제 급등할 거 다 했고요. 자율주행 올라갈 거 다 올라갔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바닥에 있는 거를 잡아들이긴 좀 어렵겠지만요. 자율주행과 비슷한 관점입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가 이제
관심을 갖고 올라가는 업종, 제가 잠시 후에 강의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조선업이 딱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 진행되는 여기 가서 하는 강의하고 또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제가 업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종목까지도 모두 설명드리는 시간 자율주행과 아마 비슷한 패턴으로 가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칩까지 검색에 포착된 새 종목 들여다봤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처럼 소외된 기간이 길었던 만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이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님, 오늘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일단 바닥 찍고 증시가 올라갈 때 시장에서 가장 열광하는 단어가 턴어라운드라는 단어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턴어라운드라는 것은 그동안에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쭉 실적이 내리막길을 걷다가 뭔가 좀 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턴어라운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좀 관심이 멀어졌던 사이에 조선업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배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아직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아마 좀 마지막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조선업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총 정리해드리고요.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업에 대한 모든 이야기 지금 바로 마이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일단은 오늘 한 주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8월 들어서 가장 높은 지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록 800포인트 회복에는 약간 좀 못 미쳤지만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잘 만들어냈다.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까지 좀 기록을 해주면서 다음 주부터 특히 이제 9월로 넘어가면서의 이 증시 전망을 약간 좀 밝게 해주고 있는데.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되냐. 이거는 물론 그때그때마다 순환하고 돌아가고 이런 구조겠지만요. 근본적으로 내가 이 업종에서 이 종목에서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거 한번 큰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턴어라운드, 즉 이제까지 계속 안 좋은 시각으로만 바라보던 업종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좋게 보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사야지만 우리가 가장 큰 수익을 또 빠르게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일환으로 제가 조선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조선업 요 강의 한 30분 들으시면은 아마 어디 가서 이 조선업에 대해서 빠삭해질 겁니다.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
이 조선업이라는 구조 그리고 이 앞으로 이제 미래 향후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오늘 제가 한 얘기 똑같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쉽고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다 통틀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30분만 집중하시면 앞으로 어디 가서 조선업 누구한테 물어보고 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업황이 그동안 안 좋았었는데 반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시작에선 제가 우리나라 과거 사실 조선업은 우리나라 굉장히 좀 크죠. 한때 뭐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 잠깐 중국에 뺏겼다가 요즘에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가 되고 했는지 이게 뭐 삼면이 바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의 역사, 처음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거는 이제 일제시대로 가게 됩니다. 일제시대로 거슬러 갔을 때 처음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사라고 부를 만한 배를 만드는 어떤 기업, 배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부를 만한 게 처음 생긴 게 1937년입니다. 당시 이름으로는 이제 조선중공업. 그때는 뭐 일제시대였으니까 뭐 조선시대가 이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선중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 생기냐면요. 지금의 이제 부산이죠. 부산 영도에 처음으로 생기게 돼요. 1937년에. 이 회사는 조선중공업에서 나중에 이름을 대한조선공사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나중에 이 주식회사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지금의 한진그룹이 이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지금의 한진중공업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보통 그 조선 하면은 워낙 임팩트가 이 강한 현대중공업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역사를 따지면 지금의 한진중공업, 과거 대한조선공사가 그 시초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참 시기를 지나고 나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1972년에 현대중공업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당시에 수출 주력 산업, 사실 그 당시에 내세울 게 없잖아요. 이 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좀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당시 우리나라 경제 개발 계획의 어떤 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 조선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구상하에 이 현대중공업이 1972년에 출범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1980년 삼성중공업과 그 이듬해인 81년에 대우조선해양까지 출범을 하면서 지금 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4개의 조선사가 이때까지만 해서 이제 그 구색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역사도 길고 그동안에 많은 뭐 우여곡절들도 있었죠. 뭐 다음에 뭐 사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만들었던 배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건 아니었죠. 처음에 아까 제가 대한조선공사 말씀드렸죠.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1965년입니다. 1965년. 뭐 사진도 흑백 사진이고 만드는 배도 뭐 지금 만드는 것들에 비하면은 뭐 크기나 이런 구조 같은 것도 굉장히 뭐 작습니다. 처음에 60년대 배를 수주를 받아봤자 우리가 뭐 지금처럼 뭐 이따시만한 배를 뭐 만들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어떤 철제로 된 뭐 어선 같은 거 이런 거 정도만 좀 만들고 뭐 간단하게 뭐 군함 정도만 좀 만들었던 당시였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이 우측 요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당시 울산의 이 현대중공업이 뭐 정주영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이 과거 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뭐 이 조선업을 둘러싼 일화는 뭐 정말 유명하죠. 뭐 차관을 얻어가지고 해오고 뭐 이것저것 해서 당시 울산에 당시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이 울산에다가 좀 공사 설립을 하면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던 자리였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7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조선업을 이 수출 전략 사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조선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게 되고 그 처음의 수혜는 이 현대중공업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81년도 그러니까 이 대우조선해양이 출범했을 때가 81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의 우리나라는 수주 건조량 즉 수주를 지금도 이렇게 받아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배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받아가지고 만들어줄게. 이거 수주라고 하죠. 수주 기준으로 81년도에 세계 2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의 세계 1위는 당연히 일본이었죠.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강국이 된 것이 세계 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뭐 해양 강국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일본은 더합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지만요. 일본은
사면이 바다예요. 전부 다 바다입니다. 섬나라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조선업은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1981년에 대우조선 해양이 출범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일본을 이제 일본에 뒤이어서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2003년도입니다. 21세기 들어서 2003년부터는 그나마 일본조차도 제껴버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로 등극을 하게 되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일단은요. 자, 이렇게 좀 역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건 뭐 그냥 얘기거리지 당장에 이게 뭐 주식에 도움되는 얘기는 아닌데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에 도움이 되는 얘기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하시다 보면 많이 볼 거예요. 이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이 뭐 유럽의 어디 선주로부터 무슨 예를 들면 컨테이너선 몇 척을 수주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배도요. 종류가 뭐 각양각색입니다. 똑같은 배도 이 종류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슨 배를 뭐 얼마짜리를 받았네.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떠한 배 무슨 배에 어떤 선박을 수주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다른 호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종, 즉 배의 종류부터 일단 좀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번 간단히 이건 되게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뭐 친구가 그냥 수다 떠는 거 듣는다는 기분으로 오늘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첫 번째로 이게 제일 이 벌크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벌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뭐 낱개로 대충 이렇게 뭐 사고 벌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벌크선이 일단 여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벌크선이 뭐냐면요. 지금 뭐 그림 보시면 이 그림부터가 벌써 뭔가 좀 되게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배가 있고 위에 뚜껑만 몇 개 그냥 달렸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석탄이라든가 철광석 아니면 뭐 곡물 같은 것들이 있죠. 뭐 밀 같은 거. 그런 거를 갖다가 나를 때 이 벌크선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그냥 뚜껑만 열고 그 안에다가 그냥 부으면 됩니다. 그냥 부으면 되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하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별로 안 비싸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벌크선은요. 만들기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우리가 중국한테 추격당할 때 여기서부터 추격을 당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고 구조도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쉽게 만드는 만큼 그만큼 부가가치가 낮다. 즉 팔아도 남는 게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주식하시다가 뭐 어느 뭐 조선사가 무슨 뭐 벌크선을 뭐 한 3척을 수주받았다. 벌크선 뭐 5척을 얼마에 받아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를 이렇게 큰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뭐 이게 수십 척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싼 배를 만드느라고 사람들로 굴려야지 많이 남지도 않는 거를 많이 따와봤자 이게 별로 진짜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벌크선 수주 받아가지고 만약에 갭으로 떴다 그러면 이거 따라 살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벌크선, 물론 제가 벌크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른 배들에 비해서는 남는 것이 많이 없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사하는 배, 즉 물건을 그냥 뭐 이렇게 실어서 날아갔다 하죠. 뭐 그런 배를 우리가 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제일 흔한 게 또 컨테이너선이죠. 컨테이너선. 이게요. 아까 그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다가 들이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붓는 거야 뭐 대충 부으면 되지만 그걸 나중에 꺼낼 때 어떡합니까? 다시 그 빨아들여가지고 다시 어디 포장하고 담고 옮기고 해야 돼. 근데 컨테이너선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것이 뭐 지금은 흔하지만 이대로 컨테이너를 그냥 통째로 들어다가 그 컨테이너를 차에다가 싣고 그 차가 가면 됩니다. 굉장히 운반을 벌크선에 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상선에서는 컨테이너 많이 활용이 되죠. 이게 뭐 가장 보편적인 운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나마 아까 앞서 보셨던 벌크선보다는 좀 많이 남습니다. 좀 챙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여기서 보는 이 배가 저 컨테이너 하나죠. 컨테이너 하나. 저 컨테이너를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 선박이 대형화, 뭐 2만 개 넘게 실을 만큼 초대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대형 선박을 발주하는 것이 약간 좀 유행처럼 번지고, 어차피 왜냐면 조그만 배를 갖다가 가나 큰 배를 가나 어차피 물에 떠서 추진은 비슷비슷합니다. 연료가 더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옮길 수 있는 짐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대형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수주 받았다는 얘기 나오면 그거는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개 뭘 실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약간씩 다르지만 어쨌든 뭐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 이제 좀 빨리 가야겠다 이제. 예. 그다음에 뭐 흔한 거 역시 아까 그거 곡물 철광석 대신에
기름 실으면 유조선입니다. 기름. 유조선인데 이 유조선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크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요. 국제유가. 즉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기름값이 비싸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석유 회사들이 이런 거 발주를 많이 냅니다. 왔다 갔다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로 계속 가게 되면 역시 유조선 마찬가지로 발주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작년에 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에 있다가 지금 70달러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조선도 크진 않지만 뭐 발주가 조금은 그래도 좀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좀 가고 있어요. 자, 뭐 종류 좀 몇 개 더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LNG 운반선입니다. LNG가 뭔지 아시잖아요. LNG 가스. 예. 그 LNG 가스는 참고로 우리가 가스가 종류가 두 개잖아요. LPG 가스가 있고 LNG가 있습니다. LPG는 액화 석유가스가 LPG인데 요거는 우리 그 어렸을 때 보면 그 왜 집에 그 부탄 가스통 있잖아요. 가스통. 그래서 가스 떨어지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가스통 이런 거 많이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LPG 같은 경우는 그 액화점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액체 상태로 보존하기가 쉬워요. 근데 LNG는 그 액화점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낮다 그래야 되나? 헷갈리네 갑자기. 그래서 요거를 액체 상태로 유지시키기가 굉장히 LPG에 비해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NG 선박은 약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쌉니다.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이 남길 수가 있다. 즉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죠. 요건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을 둘러싸고 가장 좀 이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LNG 운반선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LNG선은 약간 많이 남는다. 만들기가 좀 어렵다. 여담이지만 최근에 중국이 저가 수주한답시고 LNG선 만든 게 이거 불량 나가지고 못 돌아다니는 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부각받는 것도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 뭐 특수 선박들도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드릴십은 드릴이 달린 배니까 석유 팔 때 쓰는 배, 그냥 해상에 띄워놓고 뚫어서 원유를 뽑아낼 때 쓰는 시주서 드릴십이죠. 요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밑으로 이거 뭐 몇 킬로미터를 파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 더 보자면 이제 배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예요. 이게 이제 그 FPSO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드릴십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굉장히 비싸다 그랬잖아요. 땅 파는 이거 밑에. 왜냐하면 기름이 여러분들 우리 지구상에 육지가 넓습니까? 바다가 넓습니까? 바다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면 석유가 우리 땅에만 있나요? 바다 밑에도 석유가 있어요. 지금은 국제유가가 그렇게 안 비싸니까는 굳이 바다 밑까지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뽑아서 안 하려지만 과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막 100달러 넘어가고 했을 때는요. 그거라도 뽑아서 팔면 이득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십이나 이런 것도 인기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FPSO가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이거는 바다에서 원유를 뽑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렸지. 보세요. 이게 지금 사진이 작아가지고 이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엄청 저 파이프 보세요. 저기 몇 층짜리야? 저기 한 7, 8층 높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기름을 뽑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이 위에서 다 그냥 정지 해버리는 겁니다. 가공하고 정지하고 다 처리를 해갖고 쉽게 말하면 공장을 아예 이 정유 공장을 갖다가 정유 공장을 배 위에다가 얹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엄청 비싸겠죠. 어마어마하게 값이 비싸겠죠. 요게 바로 FPSO인데 이거는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럼 조선사들이 우리나라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저거 수주 받아가지고 하면 대박 나겠구나. 저거 하나만 받으면 하나의 뭐 가격이 뭐 수천억, 뭐 매주 3조 원이래요. 저거 하나에. 그래갖고 야 저거 받으면 정말 대박 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지금 보셨던 정말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FPSO가 바로 이 한국의 조선업의 발목이 됐던 겁니다. 발목이 됐던 거예요. 지금 이거 많이 망가져 있죠. 뭐 조선사들 뭐 구조 조정하고 무슨 뭐 적자에다가 뭐 유상증자 난리 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아까 제가 2003년도부터 세계 1위,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우리 조선업체들이 우리나라 한국 조선사가 언제부터? 2010
2012년부터 우리나라 조선업이 침체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체를 겪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죠? 비싼 거. 예, 만들어서 팔면 엄청 많이 남을 줄 알았던 거. 그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진 근본 원인이 됐던 겁니다. 많이 남으니까 일단 받은 거예요. 일단 저 일감을 무조건 따내자. 무조건 저 일감을 받아와야지만 우리가 많이 실적을 올릴 수가 있겠다. 일단 수주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려면은 입찰 단가를 싸게 적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받고 보자. 그 뒤는 뭐 나중에 생각 이렇게 됐는데 사실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배가 아니라 공장을 아예 배 위에 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 수많은 어떤 부품들이라든가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그거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썼거든요. 한 70% 정도를. 그러니까 막상 만들다 보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남겨먹을 줄 알았던 저 FPSO에서 오히려 대규모 손실이 발생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적자의 늪에 빠지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빠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제가 차트 하나 볼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거죠. 바로 이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저거 예전에요. 2012, 24 이때 한창 잘 나갈 때 주가가 아니지. 50, 저 당시 기억으로 제 55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넘어가던 현대중공업이 막 바닥까지 다 10만 원도 깨지고요. 막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주가가 80% 넘게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8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저 이유 때문에 적자가 누적이 되고 회사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고 또 납기는 늘어나지 약속은 못 지켰으니까는 막 그 중국 애들한테 욕먹지 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크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자 보세요. 차트만 보면 일단 저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당시에는요. 뭐 이 그쪽 발주가 많이 날 수 있었던 것은 기름값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뽑아서 파는 거는 쉬워요. 그냥 바닥에 그냥 구멍 뚫어갖고 그냥 빨대만 꽂아가지고 기름만 쪽쪽 빨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바다 밑에 있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국제 유가가 뭐 배럴당 110달러 이 정도 선에서 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돈이 들어가지만 바다 밑에 있는 거라도 일단 뽑아오면 돈이 된다. 뭐 이거였는데 지금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바다에 있는 것까지 뭘 뽑아요. 게다가 지금은 셰일가스, 미국에서 셰일 그걸 뽑아내는 것 때문에 또 굳이 바닥까지 안 건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저 발주도 잘 안 납니다. 그런 상태. 발주도 안 나고 이미 발주받은 건 다 적자 나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주가가 80% 넘게 급락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노란색 박스. 자, 지금 최근 흐름만 약간 좀 놓고 확대해서 놓고 보게 되면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게 박살이 나고 있었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최근 흐름을 조금 확대해서 놓고 보게 돼요. 조금 전에 보셨던 건 2006년 이후의 차트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최근입니다. 최근 올해 들어와서 이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쭉 주가가 밀려 내려오다가 최근 약 2개월 정도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죠. 저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씩 상승 추세로. 네. 조금 전까지 제가 안 좋은 얘기만 잔뜩 했죠. 과거에 수주받은 건 다 적자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수두룩하게 했는데 왜 갑자기 조선주들, 여러분들 솔직히 뉴스나 이런 거 경제 TV를 봤을 때 다 뭐 제약바이오나 뭐 이런 IT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조선업은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그렇게 알게 모르게 주가가 바닥에서 20% 넘게 뭐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40% 이상까지도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최근에 조선주들이 조금씩 꿈틀꿈틀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냐?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뒤로 밀었던 바로 이 LNG 선박입니다. LNG 운반선. 이 LNG 선박 발주 증가. 이쪽 앞으로 천연가스, 즉 LNG, 이 천연가스의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이 LNG 선박의 발주 역시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작년까지는 그냥 기대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현실로.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천연가스. 아니 그럼 갑자기 천연가스가 왜요? 뭐 그전까지도 갑자기 이게 늘어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거를 좀 지켜봤더니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것도 환경으로 갑니다. 환경 문제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전까지 여러분들 뭐 석탄 발전할 때도 사실 많이 쓰고 뭔가 에너지원으로서 지금 석유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석탄입니다. 에너지원, 즉 불을 피우거나 뭐 이렇게 뭐 떼거나 할 때 석유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으로 석탄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석탄의 자리를 밀어내고 천연가스가 LNG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겠다는 그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일단 공해 문제인데 이 지금 사진 보세요. 저 굴뚝 보기만 해도 저거 숨이 컥컥 막히고 지금 이 폐병 날 것 같은 저 사진 보십시오. 지금 이 오염물질 결국 여기에 문제, 미세먼지고 뭐고 이쪽에 문제인데 지금 이 유해물질, 즉 이 천연가스, LNG의 유해물질 배출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석탄의 약 절반 이하, 석탄의 44%, 즉 절반도 채 안 나오고요. 미세먼지, 요즘 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석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굉장히 환경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이 석탄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운반이나 이런 거만 좀 잘할 수 있다면 요즘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보세요. 이 도시가스 같은 거 웬만한 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도 과거는 약간 LNG, 천연가스가 약간 좀 쓰기 어려운 거. 옛날처럼 우리 뭐 가스통에 옮겨 오토바이 뒤에 싣고 뭐 오빠 달려 막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뒤에 싣고 가스통 배달하고 이런 걸로 못하기 때문에 쓰기 어려웠던 건데 이제는 운반이나 이런 도시가스관 설치해서 굉장히 수월해졌기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 수요가 석탄을 앞지르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나 이쪽에는 송유관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태워서 가스를 실어 나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가스를 파이프가 아니라 바로 배를 통해서 수입하고 수출하고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LNG 발주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인데요. 최근에 아마 뉴스로 조선업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아마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 빅3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전 세계에서 발주하고 있는 LNG 선박을 싹 다 우리가 다 수주하고 있다. 왜? 중국에서 만든 거 싸다고 해서 줬더니 역시 싼 게 비지떡이구나. 이거 만들었는데 불량입니다. 불량. 고쳐서 다시 써야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난 놈들 제대로 된 거 돈 조금 더 줘도 제대로 된 애들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들어와서 올해 발주하고 있는 이 LNG 선박은요. 제가 알기로 한 척인가 빼고 우리나라가 전부 다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요 모멘텀이 지금 주가를 이제 조금씩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 조선과 전체 조선 부품사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쭉 밀리다가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미 급등이 시작해버린 종목도 있습니다. 이미 급등해서 주가가 날아가 버린 종목.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죠.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아시다시피 1년 3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돼 있다가 작년 말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 주가가 15,000원대까지 빠졌다가 3만 원을 뚫고 올라옵니다. 올 한 해만 주가 상승률이 벌써 112%나 올랐어요. 연초 대비 보세요. 제약주들 막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난리 났죠. 남북경협조 올라갈 줄 알고 오래 샀더니 역시 다 반토막. 근데 어떻습니까?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서 대우조선해양 고가권에 머무르는 주가 연초 대비해서 112%, 2배 넘게 이미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급등한 건 아직까지 대우조선해양, 다른 것들의 상승률은요. 아직까지 2배까지 올라간 종목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야, 2배 올라간 게 별로 없으면 그러면 이거 아직 상승 추세가 아닌 거 아니냐? 아니죠. 바로 지금. 급등 종목이 연이어서 속출을 하기 전에 상승 추세로 이미 돌아서서 남들도 다 알아가지고 몰려들 때가 되면 이미 주가는 다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지만 아직까지 남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바닥에서부터 미리 상승 초입 구간을 미리 잡아야지만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침체기를 겪던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2018년도 들어서면서 이 LNG 선박, 천연가스라는 모멘텀을 등에 업고 드디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주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불이 붙으면서 이제 조선사 이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 배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LNG 선박 등 이 배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이 기자재 업체들이 수두룩하게 있겠죠. 네. 이제 아까 보셨죠? 대우조선해양 올 한 해만 주가가 이미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업황이 살아났다는 얘기 나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주가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사 다음엔 바로 숨겨진 기자재 업체들, 그 조선사에 부품을 대고 있고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 기자재 업체들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2배 올라간 것을 따라서 이제 그쪽에서 급등 흐름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잠시 뒤에 돌아와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한 내용, 이 종목은 제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강의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 조선업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잠시 뒤에 돌아와서 추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선 업황을 총망라한 이야기 강의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 기대되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뭐 긴 설명도 사실 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 언제까지 남들이 다 좋다 하고 나서 뒤늦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려고 하실 겁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적인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이 LNG부터 천연가스부터 시작된 이 조선업의 어떤 호황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이미 조금씩 반응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지금 접근하는 사람은 2달, 3달 뒤에 뭐 2배, 3배 큰 수익을 볼 것이고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게 올라가고 나면은 추가 반등 정도나 기대를 하겠지만 저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적어도 이것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시 그 종목을 제가 9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그 종목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조선업 관련주 숨겨진 기자재 업체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이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